네, 마켓 드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핵심 섹터들, 관심 종목들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워낙 시장에 대한 그 그림들을 잘 그리시고 전략을 잘 주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개별 이슈가 많지만 시장에 관한 비유부터 잠깐만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됐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9월 전략 좀 짧게 말씀 먼저 해주세요. 예, 뭐 단기적으로 보면 큰 어떤 폭풍이 한번 지나갔죠.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경기 정점 놓은 이슈 지나가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라고 말씀하신 이제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정돈됐는데 저점 대비 한 15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수 전환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정책이라든가 뭐 연휴 FOMC 회의까지 줄줄이 또 일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뭐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지면서 3,200포인트 전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9월에 조금씩 올라가긴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갔다는 폭이라고 해봐 0.5%, 1%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9월에는 큰 특징 없이 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점도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 달에도 좀 방향성보다는 조심스럽게 좀 등락을 타진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제한적으로 보셨는데 중소형주 공략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가?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뭐 수출 증가 이런 거에서 대형주에 좀 관심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지금 최근에 저점 대비 올라오는 폭을 보면 네. 대형주가 한 5% 정도 네. 지수로 보면 올라왔고요. 반면에 중소형 업종 지수가 거의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활발한 종목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직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수로 들어온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볼 때 대형주 쪽은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3, 4일 이상 연속으로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라면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략부터 들었고요. 자, 시장의 핵심 이슈를 몰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딘지 보여주십시오. 오늘은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상장 이후에 여전히 관심권에 있는 주식이 카카오뱅크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밀리면서 하고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블록딜, 이제 대규모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매 거래를 하는 겁니다. 기관들끼리. 그러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좀 됩니다. 추가 상승률은 60%로 보셨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모 때 받은 거겠죠. 1조 원 가량을 블록딜한다. 주가는 일단 6%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표님? 우선 우리가 이제 블록딜만 놓고 본다라면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단발적으로 블록딜 받은 쪽에서 물량을 뭐 처분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8만 원 정도의 블록딜이 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도 블록딜 가격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니까 뭐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훼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라면 단발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이후에 연쇄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코스피 200에 또 편입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향후에 프로그램 매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다만 그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오늘 같은 이슈가 단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보면 향후에 블록딜 물량이 오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본다라면 뭐 한국금융투자라든가 예스24라든가 뭐 이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잠재적으로는 또 블록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번 지금 놀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 어떤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나왔던 블록딜 리스크는 잠재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 심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전된다 이런 거보다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블록딜 여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서 좀 소극적인 상승 정도, 완만한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스틱 인베스트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블록딜로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한 달에 그냥 우당탕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신규주들은 그렇게 보면은 뭐 급하게는 아니지만 카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수급상의 균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씩 사가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실 보면 오늘 나온 블록딜 물량 이상 나오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나머지 어떤 가지고 있다라는 물량이 오늘 뭐 1조 원 정도 때 되는 물량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이후에 블록딜 여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주가가 이렇게 안정적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변동성으로 기울이게 된다라면 그 변동성이 나올 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소폭, 그러니까 어차피 이후에 이제 기관이라든가 프로그램 매수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흔들릴 때 소극적으로 좀 소량 모아나가는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수급 이슈는 어차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편입도 그렇고요. 뭐 이런 신규주들은 한 6개월 정도는 그 영향권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니까 수급 이슈는 체크해 수급을 조금 단기 수급을 제외한 측면에서의 카카오뱅크의 미래 성장성, 플랫폼으로의 가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엄밀하게 본다라면 이걸 이제 은행주로 볼 거냐,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볼 거냐 이게 좀 다 가치가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은행 기업으로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너무 부담스럽죠. 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카카오뱅크를 은행주로 보고 접근하는 투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확장성 그리고 이제 뭐 카톡하고 연계되는 어떤 향후의 확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상장주의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오래 장기 투자했던 투자자들,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투자들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동성, 그렇지만 이후에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부터 봤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은 사실 이슈가 나올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업의 밸류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관심 없을 때 사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는 확 얘기 나오고 올라가면 물리고요. 이렇게 덜컹거리고 시장 뉴스가 오히려 없을 때 좋다고 하면 사시는 전략이 좋아요. 일단 오늘 블록딜 여파로 7%가량 하루에 충격은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카카오뱅크 봤고요.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HMM입니다. 네. HMM도 기대감들이 꽤 높습니다. 저희가 딥사이트 시간에 얼마 전에 이제 해운주 하면서 HMM 얘기했고요. 그때도 파업 얘기를 했는데 파업 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극적으로 임단협이 이제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좀 악재가 제거가 된 건데요. HMM은 어떻게 보실까? 추가 상승 에너지 60%가 역시나 좀 제한적으로 보셨습니다. 예, 사실 해운 업황은 뭐 경제 정상화 된다라면 네. 당연히 큰 수혜가 예상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운주가 그동안 올라온 과정을 보면 운임료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최저점 대비 네. 뭐 일부 운임료는 뭐 5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운임료가 올라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물동량이 물론 이제 증가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선박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자리에 하차를 해야 되는데 하차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인력이 코로나에 걸린다든가 이제 방역이 강화가 되면 내릴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이게 적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운임료가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향후에 경제 정상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작업 과정에서 코로나에 따른 방역 강화라든가 이런 어떤 영향을 덜 받는 게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하차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렇게 됐을 때는 운임료 가격이 지금같이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물동량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운임료 상승폭이 이제부터는 좀 둔화될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 연초로 가게 되면 일단 이제 극성수기 쪽은 또 벗어나게 된다라는 점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어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처음에 파업 이제 지나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지금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어떤 강한 모멘텀이 불거지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페노션 같은 종목도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 대비 페노션 같은 경우 더 낮은 주가를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해운 업황 자체, 그러니까 업황과 주가가 따로 움직이는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업이 타결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호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파업이 타결된 게 오히려 이제 하차 작업이 더 원활하게 된다라는 전제가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또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라면 해운주에 대해서는 좀 너무 그 과도한 기대를 가질 시점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없어서 운임이 오른 거 말고 하차 작업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국내 인력보다는 주로 저 북미나 이런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 부두에서 물건을 못 낸다든지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륙을 건너서 열차가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못 간다든지 주로 그런 건데 그런 요인도 이제 가격 요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시진 않는군요. 그러면 해운주 얘기 나온 길에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조선주는 사실은 실적 굉장히 좋고 수주 받았는데 2분기에 이제 철강 가격 상승 때문에 사실 충당금을 확 쌓아놓으면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3, 4분기에 좀 좋아질 가능성?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뭐 수주 목표치 거의 다 채운 조종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적은 계속 증가될 수 있다라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재료 가격, 후판 가격이 계속 비싸게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사실상 갑이 철강 업체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만 놓고 본다면.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업황 자체라든가 말씀하신 실적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반영시키면서 실적이 나빠지게 포장되면서 주가가 그동안 좀 발목이 잡힌 측면이 있거든요. 가격 부담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는 좀 관심을 오히려 좀 가져보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비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상장 얘기도 또 좀 있는 얘기고요. 예, 조선주, 조선기자재 쪽 이런 쪽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HMM 파업의 극적 타결 소식 반가운 얘기인데 주식 측면에서 보면 네,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 새로운 재료는 아니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슈 볼게요. 다음은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뭐 이번 주, 지난주 주식시장의 광풍은 수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친환경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부품 시장 재편, 그 가운데 코롱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에너지 70%로 보셨고요. 현대차의 제네시스 같은 게 2025년부터는 수소하고 전기차만 생산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코롱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또 올렸습니다. 이런 류의 뭐 코롱이나 효성이나 이런 소재 업체들 굉장히 주목되지요. 코롱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차량을 일단은 가볍게 만드는 거 그게 네. 이제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코롱 플라스틱 같으면 어떤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벨트 맬 때 그 딱 닿는 부분, 똑딱하면서 붙는 부분, 그거 이제 코롱 플라스틱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자동차 휠이라든가 조명 부분이라든가 뭐 차 덮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제품을 거의 대부분 다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플라스틱 적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수소차, 전기차 이런 쪽으로 적용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뭐 신차 출시에서 뭐 50% 정도는 향후에 이제 전기차로 바꿀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소차 뉴스가 연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계가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유지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 매출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말 바꾸면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대표적인 어떤 업체가 이제 코롱 플라스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소차 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늘어날 때 관련된 제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3분기의 매출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 대비 뭐 10% 전후 추가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도 전망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가 보통 한 7, 8%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더 증가되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규모 자체가 커지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또 거래선이 그동안은 좀 너무 한정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거래선도 지금 대폭 늘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오르고 네.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적당한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의 부품 쪽으로 코롱 플라스틱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뭐 한 5%, 7% 오르는데 코롱 플라스틱은 주가가 지금 거의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렵지만 좀 조정받으면 산업 자체 트렌드를 봤을 때는 괜찮겠다고 말씀하셨고 자동차 얘기 조금 더 하면요. 뭐 완성차 업계야 답답하긴 하지만 좀 얘기하기가 조금 굵직한 얘기가 없고 자동차 부품 쪽이 기존의 자동차 부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나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제 친환경으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코롱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전기차에 쓰이는 타이어 코드, 예. 혹은 뭐 부품주 가운데서도 수소 관련 모멘텀, 자동차 부품주도 그런 모멘텀을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친환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더해서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규제가 정책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더해서 보자면 자율주행 쪽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전기차, 테슬라 자동차를 보는 관점은 전기차라는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도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요즘 테슬라 이제 변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성화이텍이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예 그냥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 같이
홈페이지가 바뀌어 있으면서 기업들도 그쪽에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볼 때 이제 친환경 종목들이 강하게 볼 때는 이런 종목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같이 올라간다라는 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또 관심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같이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쪽의 종목을 조금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거나 보고 있던 종목을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코롱 플라스틱 얘기했지만 그죠? 친환경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부품주 가운데도 좀 생각 보시는 기업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려서 네. 현대모비스나 성화이텍이 성화이텍. 여기에 좀 해당되는 어떤 기술력을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의 흐름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모비스는 또 뭐 수소 관련주, 수소 쪽으로도 대규모 1조 넘는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예. 스택 쪽이라든지. 근데 무겁죠. 모비스는 너무 무거워갖고 답답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예. 네. 근데 모비스 성우하이텍도 부품주 가운데 최근에 트렌드 변화를 보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 이슈 종목들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동훈 대표님 관심 기업 알려주십시오. 네, 어떤 기업 주시는지 관심 예, 있죠. 건설주 중에서 이제 GS건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건축이라든가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을 같이 항상 늘 시황하고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대형주보다 중성주 탄력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증권업종 지수와 건설업종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 업종 지수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GS건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처리 관련된 자회사 GS 이니마가 지금 상장 내년도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다른 건설주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수급이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수급도 가장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네. 건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계룡건설 뭐 이런 게 중소형 건설에서 좀 움직이긴 하는데 대형 건설사 GS건설을 말씀하셨군요. 가격 수준은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되나요? 예, 뭐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간만 빠진다면 그 예를 들어서 뭐 43,500원 정도에서 44,500원 정도 사이 그 구간을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네. 손절매는 41,500원인데, 그러니까 건설주로서 41,5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시장 자체가 좀 투자하기 쉽지 않은 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6만 원 선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 대략적으로 한 20-30% 정도 이상 주가가 좀 올라갈 여력이 있고 특히 이게 대선 관련해서 본다라면 대부분의 어떤 정책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44,300원인데 목표가 6만 원 잡으셨다는 얘기는 목표가를 꽤 높게 잡으셨습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예. 단기적으로 치솟는 것보다도 조금 긴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공이 같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마켓 드라이브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시장 상황들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